서울 남쪽 관악구의 오래된 주택가. 빽빽하게 들어선 원룸 건물 사이로 겨우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유윤서는 늘 같은 길을 걸었다. 예술학교로 향하는 그 길은 비록 오래된 골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늘 무대에 서는 듯한 설렘을 안겨주곤 했다. 20살의 유윤서는 예술대학교 발레학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학생이었다.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교수들은 그녀가 머지않아 국립발레단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동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할까 늘 불안했고 예술을 선택한 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발레가 밥 먹여주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피가 맺히도록 발끝을 세우고 다리가 호들거릴 때까지 연습했다. 그녀에게 발레는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무렵 은서는 우연히 같은 학교 법학과 학생이었던 박준상을 만났다. 준상은 집안이 잘 알려진 법조계 가문으로 다정하고 여유로운 말투를 지닌 청년이었다. 가난한 현실에 지쳐있던 은서에게 준상은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은서는 한참 고민 끝에 준상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준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은서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집에서 알면 안 돼.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이런 일 절대 용납 못해. 은서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무엇보다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건 준상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그는 현실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결국 준상은 며칠 뒤 학교에서 자취를 감췄다. 연락은 끊어졌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남겨진 건 설명도 사과도 아닌 단 한 줄의 메시지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부터 은서의 세계는 무너졌다. 임신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장학금이 취소되고 어머니는 충격과 분노로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결국 은서는 학교 주변의 낡은 고시원 방을 얻어 홀로 버티기 시작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연습실 바닥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발레는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루하루 몸은 무거워지고 리듬감은 무너지고 균형 감각은 흐트러졌다. 교수님들은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줄 수 없었다. 출산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은서는 결국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서류를 내려놓자마자 갑작스런 허무감이 밀려왔다. 발레를 향해 달려온 모든 시간, 상처투성이 발끝, 무대 조명 아래에서 미래를 상상하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서류를 건네받은 행정실 직원이 물었다. 이유가 뭔가요? 은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답했다. 개인 사정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밤, 은서는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다. 진통은 거칠었고 병원 복도 이 플루레선트 불빛은 차갑게 흔들렸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봄만대 위에서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너무 아파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은서는 모든 고통을 잊었다. 유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별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다시 밀려왔다. 은서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세가 밀린 고시원에서 겨우 구석자리를 지키며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 먹을 음식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는 순간 은서는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찾았다. 너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게.
은서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녀 앞에는 더 깊고 어두운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은서는 출산 후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아기에게 본유를 먹이려면, 기저귀를 사려면, 난방비를 내고 고시원 방이라도 유지하려면 쉴 틈이 없었다. 새벽에는 김밥집에서 포장 일을 했고, 오후에는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보조로 일을 했다. 밤에는 술집에서 홀을 정리하거나 시급이 조금이라도 높은 일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갔다. 겨우 4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유별이 곁에서 규칙적으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가끔은 발레했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대의 하얀 조명 아래 반짝이던 TT, 짙은 메이크업, 무대 뒤에서 들리던 숨죽인 긴장감, 음악과 하나 되어 해전하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발끝은 찢어진 양말을 신고 차가운 바닥에서 움직였고 발레 슈즈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날카롭게 와닿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낯익은 건물 앞을 지나치다가 멈춰 섰다. 그것은 그녀가 예전에 연습하던 발레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다. 불 꺼진 연습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닥선은 예전 그대로였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은서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나도 저 안에서 꿈을 꾸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진 것만 같았다. 저녁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은서는 유별을 조용히 재운 후 혼자서 방 한쪽을 비워놓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몸은 굳어 있었고 한 발을 들자마자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리 없는 음악이 들리는 듯 팔을 뻗고 발끝을 들어올리고 천천히 회전하는 흉내를 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유별을 위해서라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순간 단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로질렀다. 지금은 꿈 같은 소리이다. 꿈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며칠 후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유별이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다. 어린이집 교사가 급히 연락했을 때 은서는 계산대에서 손님에게 거스름돈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달려나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유별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아이가 면역력이 악해진 상태입니다. 요즘 폐렴이 유행이라 더 조심하셨어야 해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 영양제를 제대로 사 먹이지 못했던 것도,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모두 그녀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병원비 걱정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유별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은서는 오직 하나만을 바랐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다행히 유별은 며칠 후 회복했다. 하지만 입원비 고지서를 받은 순간 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통장 잔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은서는 결국 사채까지 고민해야 했다. 그날 밤 유별이 잠든 후 비에 젖은 고시원 창문을 바라보며 은서는 자신과 싸웠다.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더 깊은 곳까지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유별은 만 3살이 되었다. 여전히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말수가 적지만 관찰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은서를 유난히 잘 따랐다. 은서는 교사에게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 유별이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입니다. 혼자 조용히 노는 걸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가 울면 먼저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줘요.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세상은 따뜻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 어린이집 행사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은서는 익숙한 시선 하나를 느꼈다. 한여름 치마 정장을 입고 금목걸이를 한 여자가 아이의 엄마들을 모아두고 무언가를 수근거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은서를 힐끔 바라보았다. 은서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시선의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아빠가 없대. 직업도 불안정하다던데.
아이가 불쌍해. 한 번 들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다음 날 어린이집 원장은 은서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일 수도 있지만 몇몇 부모님들이 유별이의 가정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하실 곳은 없으세요?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유별이 잠들기 전에 물었다. 엄마, 나는 얘 아빠가 없어.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애써 밝게 웃던 유별이었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눈빛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은서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에게 아빠가 없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2배로 사랑하니까 2배의 사랑을 가진 아이야. 하지만 유별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묻고 또 물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얘 내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 엄마. 내가 이상해. 그 말은 은서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엄마가 지켜야 할 세계는 너무 크고 그녀의 2손은 너무 작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은서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수모를 겪어도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더 큰 폭풍을 맞닥뜨리게 될 예고에 불과했다. 유별이 5살이 되던 해 은서는 서울 강남의 한 국제유치원에서 장학 혜택을 받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추천 장학 프로그램이었고 유별의 지능과 감수성, 그리고 언어 발달 수준이 월등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원장은 유별이 같은 아이는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자격이 있어요. 재능을 묻어둘 수는 없죠. 라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처음엔 은서도 망설였다. 강남 유치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거리감을 느꼈다. 등록금과 활동비는 장학금으로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교재비, 간식비, 학부모 행사 등 숨은 비용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은서는 유별이의 가능성을 막을 수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유치원 첫날, 은서는 유별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섰다. 다른 부모들은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을 맨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밝고 화사한 교정한천, 자신들이 낯선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며 은서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다. 유별은 수업에 잘 적응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감성과 빠른 이해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아닌 부모였다. 며칠 뒤 있었던 첫 학부모 모임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한미경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한미경은 이 유치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엄마 중 한 명이었다. 남편은 대형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고 그녀는 학부모 모임의 회장이자 각종 기부 행사의 주최자였다.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옷차림, 여유로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 그러나 그 미소 속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다. 은서를 처음 마주한 날, 미경은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유별이 어머니시죠? 혹시 아버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순간 교실 안의 시선이 모두 은서에게 쏠렸다. 은서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 미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모들 사이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은서의 존재에 대한 뒷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혼자 아이 키우는 분이래. 집은 어디에 산대? 어떻게 이런 유치원에 다니지? 은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유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자신이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유별이 수업이 끝나고 돌아와 말없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리 물어도 말이 없던 아이는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친구가 말했어. 우리 엄마는 청소부래. 그래서 나는 더럽대.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별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라 행사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본 어떤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흘렸던 것이다. 엄마가 청소하는 게 왜 더러운 거야? 은서는 차분하게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유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도 몰라. 그냥 창피했어. 친구들이 웃었어. 그날 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욕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자신이 선택한 가난, 자신이 감수해온 외로움은 감내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그런 이유로 상처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며칠 뒤, 유치원에서는 부모 참여 수업 행사가 열렸다. 각 부모가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며 교사와 교류하는 시간이었다. 은서는 조용히 참석했고 다른 부모들과 달리 거칠애 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아이 곁에 앉았다. 한미경은 그날도 여전히 완벽했다. 밝게 웃으며 교사에게 선물까지 전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은서가 앉은 자리 근처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다. 은서는 그 무리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곳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 다음날 아이의 행동으로 알 수 있었다. 엄마, 나 다른 유치원 가면 안 돼. 왜? 그냥 나랑 엄마는 여기랑 안 어울려. 애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다시 발레 슈즈를 꺼냈다. 바닥은 낡았고 슈즈도 바른 채였다. 하지만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끈을 묶었다. 거울도 없이 좁은 방 안, 빛도 들지 않는 공간에서 천천히 몸을 푸기 시작했다. 발끝이 아팠다. 몸은 무거웠고 균형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자는 동안 그녀는 땀이 마르도록 움직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별이 몰래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며칠 후 유별은 그 영상을 편집해서 유치원 프로젝트 행사에 제출했다. 주제는 나의 영웅.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혹은 유명 인물을 소개했지만 유별은 조용히 말했다. 내 영웅은 우리 엄마예요. 밤마다 나 몰래 춤을 춰요. 엄마는 내가 몰랐으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제일 멋져요. 은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처음엔 당황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영상은 유치원 행사 영상 중 하나로 공개되었고 학부모 커뮤니티와 교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유별이 엄마, 정말 아름다운 분이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죠. 그 영상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딸을 위해 춤추는 엄마, 숨겨진 발레리나의 진심. 그러나 주목받는다는 건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찬사 속엔 의심도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감동적인 척하는 거 아나? 진짜로 무대에 선 사람 맞아. 왜 이런 영상이 퍼지게 됐지? 유은서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려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유별의 영상이 유치원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되자 의외의 반응이 쏟아졌다. 처음엔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해자되던 영상은 곧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엄마의 춤, 무대가 아니라 부엌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까지 했다. 누군가는 댓글을 달았다. 나는 매일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 있는데 저 엄마는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느껴진다. 아이한테 이런 엄마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다. 공감의 물결은 생각보다 컸고 영상은 며칠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넘겼다. 그 영상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잊고 살았던 진심을 상기시켰다. 노력, 사랑, 희생, 그리고 꿈.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영상 속 은서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 예전에 모대학 예술대 다니다 말았던 그 애 하나. 혼자 아이 키우는 미혼모라며. 꿈은 감동인데 현실은 좀. 그리고 그 댓글들 중 일부는 결국 한미경의 눈에도 들어왔다. 한미경은 유별의 영상을 보고 처음엔 그저 코웃음을 쳤다. 휴아내라고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다음날 유치원에서 들려온 소식에 얼굴빛이 달라졌다. 미경씨, 유별이 어머니 영상 보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저도 밤에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무대 경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발레리나셨다면서. 그 순간 한미경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의 무대나 학부모 행사는 언제나 자신이 주도했었다. 늘 중심에 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경을 받아왔는데 느닷없이 등장한 한 무명 엄마가 관심을 빼앗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였다. 그리고 더 기분 나빴던 건 다른 부모들이 은서를 두둔하거나 존경의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한미경은 조용히 유은서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출신학교, 휴학기록, 과거 근무지, 그리고 아이의 성까지.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남편 없음, 보호 출생신고 누락, 단독 세대주, 직업, 비정기 근로자. 그 순간 한미경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이건 기회야. 적당히 흔들어두면 조용해지겠지. 며칠 뒤 유치원으로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방문했다. 아동복지 점검이라는 명목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서류 확인 수준이었지만 점검은 점점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갔다. 혹시 아이 아버지와는 현재 어떤 관계이신가요?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통장 내역 제출 가능하신가요? 아이 혼자 둘 때가 있나요? CCTV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했다. 그러나 점검이 끝나고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동보호원회에서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호자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아이는 위탁보호기관에서 지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란 그런 순간에 들리는 것일까? 유별을 품에 안고 펑펑 울던 밤, 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애 나 데려가. 아니야, 절대 너 잘못 아니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꼭. 유별이 기관으로 떠나던 날, 은서는 손에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얼어붙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가혹했다. 그날 밤, 은서는 다시 발레 슈즈를 꺼냈다. 이번엔 춤을 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팔을 뻗고 발끝을 세운 채 거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섰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얼마 후, 유별이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다. 엄마, 거기 춥지 않아. 나는 잘 지내. 근데 보고 싶어. 엄마가 춤출 때 나도 행복해. 엄마 울지 마. 나 금방 돌아올 거야. 짧은 문장, 삐뚤빼뚤한 글씨. 편지를 읽는 동안 은서는 단 한 줄도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 눈물로 종이가 젖어 글씨가 번졌다. 그날 새벽, 은서는 다시 바닥을 닦고 몸을 풀고 거울 앞에 섰다. 유별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다시 춤출게. 무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설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발끝은 매일 새벽을 가르기 시작했다. 유은서는 다시 춤을 시작했다. 유별이 없이 보내는 날들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틈이었다. 그녀는 마트 야간 정리를 마친 뒤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바닥을 정리하고 좁은 방의 한쪽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거울도 음악도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히 어디에서 근육이 당기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눈을 감고 움직일수록 과거의 자신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상의 여파로 그녀를 찾는 연락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다. 작은 다큐멘터리 팀, 발레 교육 유튜브 채널,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연 제안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은서는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유별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망설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의 영상을 본 인물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도현, 대한민국 최대 공연 예술재단의 이사장이자
국립문화진흥회 후원회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말없이 은서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유은서 씨 맞으시죠? 저는 강도현입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한 채 물었다.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강도현은 짧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요즘 화제가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삶을 위한 예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그 주제에 꼭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는 일부러 유별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리의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강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도 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고 유학까지 보냈죠.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너무 많은 기대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순간 은서의 손이 멈췄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영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춤추는 순간만큼은 진짜 나였어요. 하지만 그 나를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았어요. 강도현은 조용히 은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춤을 보며 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당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움이라. 그게 뭘 의미하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연습실, 무대, 기획 지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말에 은서는 처음으로 강도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님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한 아이를 잃은 아버지로서의 진심이 느껴졌다. 며칠 후 은서는 강도현이 마련해준 연습실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수년 만에 밟는 제대로 된 발레 바닥, 벽에는 거울이, 천장에는 조명이, 구석에는 오디오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레 슈즈를 신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유별아, 보고 있니?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 처음은 서툴렀다. 발끝은 금세 아팠고 허벅지는 타는 듯이 뻐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하루 연습을 거듭하면서 몸은 예전의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동시에 그녀는 유별을 만나기 위한 서류 준비도 시작했다. 법률 상담, 증빙 자료 정리, 임시보호 해제 요청서 작성까지. 강도현이 고령한 변호사가 함께 도왔다. 그 사이에도 영상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다. 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인터뷰 제안도 이어졌다. SNS에서는 여전히 은서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소식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이가 또 있었다. 바로 한미경이었다. 그녀는 유별의 영상이 유치원 내에서 자꾸 회자되는 게 불쾌했다. 특히 일부 교사가 요즘 유별 어머니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라고 말한 이후 그녀의 불편함은 분노로 번졌다. 그녀는 유은서가 이 모든 걸 노리고 만든 감성팔이라 확신했다. 미혼모, 발레, 가난, 아이, 이보다 더 팔릴 소재가 또 있을까? 한미경은 사설 정보조사 회사를 통해 은서의 과거를 더욱 깊게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대학을 중퇴하고 생활그룹 바에서 일한 기록, 장기간 체납된 공과금 내역, 주소지 변경 이력 등을 모아 익명 제보 형식으로 지역 교육청과 언론에 흘렸다. 며칠 후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다. 감동의 주인공, 유은서 씨의 또 다른 얼굴. 숨겨진 과거. 진짜 이야기인가? 은서는 처음엔 기사 내용을 보며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거짓은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된 진실일 뿐.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강도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힘드시죠? 은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준비하시죠. 은서는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발끝을 들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다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관객 앞에 서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유별아, 엄마 곧 데리러 갈게. 그리고 너 앞에서 춤출 거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사와 소문이 퍼진 지 며칠 후 은서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체감했다. 연습실 건물 앞에 낯선 얼굴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거렸고 누군가는 창 너머를 몰래 촬영했다. 그녀가 한 걸음 밖으로 나올 때마다 류은서 씨 맞죠? 기사에 나온 거 사실인가요? 라며 마이크를 들이댔고 일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거 봐, 럭시 너무 감성적인 줄 알았다니까. 불쌍한 척하면서 다 계산된 거였네. 그러나 그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그런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사회복지가에서 연락이 왔다. 최근의 논란을 근거로 유별의 보호 자격을 다시 심사하겠다는 통보였다. 귀하의 생활환경과 최근 언론 노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 측면에서 장기적 보호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서류 한 장이 은서를 다시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강도연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만둘까요? 강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만두고 싶은가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아이랑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 모든 관심, 기사, 기대,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나한텐 너무 커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냥 숨어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던 강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서 씨, 내 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아무도 자신이 진짜로 춤출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술도, 감성도.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렸고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무대에 세워주지 못한 죄책감에 매일 시달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은서를 바라봤다.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무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알겠어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무대에 설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연습실에서 오랜만에 음악을 틀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이 막, 느리고, 깊고, 슬픈 선율.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한 번의 회전, 두 번의 착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눈물. 그녀는 울면서 춤을 췄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분노와 사랑을 춤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며칠 뒤, 강도연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삶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표했다. 연극도, 발레도 아닌 단 한 명의 무용수가 자신의 삶을 무대로 풀어내는 동무 공연. 공연 제목은 단순했다. 유별. 포스터가 공개되자 또다시 논쟁이 일었다. 감동팔이 그만 좀 해라. 아이를 이용해서 스타 되려는 거 아나. 하지만 나는 보러 가고 싶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티켓은 조용히 매진되었다. 그 사이 윤서는 변호사와 함께 아이를 되찾기 위한 준비도 병행했다. 최근 몇 달간의 생활 증빙 자료, 훈련 과정, 심리 상담 기록, 후원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모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공연 하루 전날 통보가 왔다. 유별 양은 보호기관에서 해제되며 기아의 직접 양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처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감싸안은 울음이었다. 다음 날
공연 당일 대극장 무대 뒤 조명이 점점 밝아지는 가운데 은서는 긴장을 감췄다. 무대 매니저가 물었다. 준비되셨어요? 은서는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그냥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춤출 거니까요. 관객석은 가득 찼다. 언론, 예술계 인사, 일반 관람객, 학부모들, 그리고 의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됐다. 무대 위에서 은서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발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팔을 뻗고 돌아서고 한 번의 착지, 그리고 정지.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유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조롱, 모든 시선, 모든 상처를 넘어선 존재로서 무대 위에 존재했다. 공연이 끝난 후 장례는 정적에 잠겼다가 폭발하듯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조용히 객석에서 누군가 무대로 향해 달려왔다. 작곡가는 두 팔로 그녀를 안은 아이. 유별이었다. 엄마, 나 봤어. 엄마 정말 제일 멋졌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유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그녀의 품에 돌아온 듯한 밤이었다. 공연 다음 날, 유은서의 이름은 전국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삶을 위한 예술, 한 아이를 위해 다시 선 무대, 눈물의 발레리나.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를 조명했고, 각종 뉴스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공연 장면을 반복해 들었다. 관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어제 공연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기교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예술 아닐까요? 아이와 엄마, 두 생명이 함께 이뤄낸 무대였어요. 공연 후 유은서는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이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의 공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해외 예술단체에서도 초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프랑스의 현대무용 디렉터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무대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벽했습니다. 당신의 흔들림은 우리의 진실을 건드렸습니다. 강도현 역시 놀란 반응이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외 공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일정은 협약 가능하고 아이와 동행도 충분히 지원됩니다. 은서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관심이 두렵기도 하고 다시 사람들의 기준 안에 들어갈까 봐 겁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기준을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유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깊은 속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무대에 오른 뒤 돌아온 것이 전부 찬사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하미경은 침묵하고 있었다. 공연 전 그녀는 유은서의 과거를 퍼뜨리기 위해 갖은 수를 썼다. 하지만 그 과거는 되려 은서의 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고 사람들은 비난보다 응원을 선택했다. 공연이 끝난 후 학부모 단체에서조차 분위기가 바뀌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유걸 어머니 정말 강한 분이시더라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별이가 제일 인기 많대요. 엄마가 멋지다고. 그렇게 모두가 박수를 보낼 때 하미경만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몇몇 학부모는 속으로 그동안의 굴림의 불편함을 느껴왔음을 인정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날 밤 한미경은 은서를 찾아왔다. 조용히 열린 문 앞 미경은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과 민낯으로 서 있었다. 은서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맞이했다. 들어오시겠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연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게 참 얄밉더라고. 은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랬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늘 되는 사만을 따라왔거든요. 잘 사는 것, 잘 보이는 것, 잘나 보이는 것,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느껴버렸어요. 그녀는 손을 깍 쥐며 말했다. 당신은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나는 가진 게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미경은 조용히 은서를 바라봤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아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무대도 계속 서겠지만 그보다도 제 아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하게 하고 싶어요.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은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엄마니까요. 시작이 늦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은서와 미경은 완전히 가까운 사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로 남았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유별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중 은서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은서의 과거, 그리고 유별의 아버지 박준상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영상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너무 늦었지만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내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은서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가 떠났던 순간 그 공허함,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대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은서는 박준상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저와 류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소는 그녀가 정한 한적한 북촌의 찻집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조용한 공간,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곳.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준상이 도착했다.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 단정한 셔츠, 조심스러운 눈빛.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은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말이 없어도 모든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준상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은서야, 아니, 유은서 씨, 정말 미안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컵을 들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명도 할 수 없고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나는 정말 비겁했고 너무 어렸어요. 그는 손을 깍 쥐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는 동안 나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하지만 늘 어딘가 공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유별이 영상을 보고 그 아이가 나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서는 가만히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는 당신을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에 대한 원망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 준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아이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겠지만. 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별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갑작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감정이니까요. 준상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해요.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기다릴게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은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선 먼저 자신과 만나야 해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건 아빠라는 존재보다 진짜 사람일 테니까. 그 만남 이후 준상은 유별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주 한 통씩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 처음 유별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통이 쌓이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은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 사람이 너의 아빠야. 많이 늦었지만 진심은 담겨 있어. 유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종이를 꺼내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별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편지 고마워요. 나중에 만나볼게요. 그 짧은 답장은 박준상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유별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준상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곁에 머물렀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은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무너진 과거가 조금씩 복원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아이의 선택이 있었다. 한편 은서의 공연은 해외 초청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작은 극장에서 단독 무대를 가졌고 그 공연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여인은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쉰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름다움보다는 진실이었다. 르몽드 예술 리뷰.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춤은 제게 기회였습니다. 현실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 기자가 물었다. 당신에게 춤은 무엇입니까?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를 안아주는 또 다른 팔이에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죠. 공연 후 유별은 은서를 꼭 껴안았다.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은서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대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 너만의 진심이 있다면 어디든 너의 무대가 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가 겪어온 모든 시간, 흔들림, 회복, 용서의 끝에서 내린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유은서의 삶은 한 줄의 발레처럼 계속 흐르고 있었다. 아름답게 그리고 강인하게.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후 유은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였다. 공연 일정이 없는 날엔 유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에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잠들었다. 아이는 한층 더 밝아졌고 학교 생활도 능동적으로 임했다. 선생님은 말했다. 유별이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요. 발표도 스스로 나서고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힘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아이는 보고 배운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편 그녀는 삶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협업 형식이었다. 주제는 회복기였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몸짓이 하나의 서사로 엮이는 무대. 그 안에서 은서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다시 한 번 춤으로 풀어내야 했다. 연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동료 무릉수들 중엔 젊은 신예들도 있었고 무대 경험이 훨씬 많은 전문가도 있었다. 은서는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밀리는 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자주 괴로웠다. 몸이 말 안 들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다리가 반응을 못해요. 그녀는 연습 중간중간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자 한 무릉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은서 선배님, 우리는 선배님의 움직임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은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발끝을 들었다. 지금 이 춤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춤이었다. 연습이 끝난 늦은 밤, 은서는 유별과 나란히 누워 조용히 물었다. 요즘 학교는 어때? 유별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재밌어. 근데 가끔은 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부끄러워. 에이, 친구들이 웃을까 봐. 엄마는 특별하잖아.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해서. 은서는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유별아, 특별한 건 거창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믿고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게 특별한 거야. 엄마는 그걸 오래 못해서 후회했어. 하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해. 아이의 숨결이 느껴졌다. 조용하고 따뜻한 삶의 가장 작은 소리. 그 순간 은서는 스스로에게도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다. 며칠 후 회복 공연의 리허설이 있었다. 연출가는 각 무릉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에게 회복이란 무엇인가요? 무릉수들은 각자 짧게 대답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는 과정, 받아들이는 용기. 은서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회복은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무너진 나를 다시 안아주는 것, 그게 춤이든 침묵이든 아이의 웃음이든. 공연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그들의 몸짓 속에서 자기 삶을 떠올렸고 무대는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은서는 무대 의상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예전처럼 마르고 지친 여자가 아니었다. 삶을 견뎌낸 그리고 계속 살아가려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준상이 보낸 사진 한 장, 유별이와 함께 그린 그림이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그 옆에 발레 무대를 배경으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 유별이랑 그림 그렸어요. 이제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 웃어요. 그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그건 유별이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이제 아이와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요. 그게 진짜 아빠가 되는 길이에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조금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냄새가 있었다. 익숙한 그리고 다정한 시간의 향기.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더 이상 무언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겨울의 문턱에서 류은서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다. 오전엔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발레 기초 수업을 했고 오후엔 삶을 위한 예술재단과의 기획 미팅이 이어졌다. 늦은 저녁이 되면 연습실 바닥을 다시 닦고 조용히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몸은 전보다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닌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엔 늘 유별이 있었다. 엄마, 나 다음 주 학교 발표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발표해. 엄마 이야기 해도 돼. 학교길 아이가 물었다. 은서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지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응, 근데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왜냐면 엄마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잖아. 그 말에 은서는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떨렸다. 아이의 시선은 늘 정직했다. 그녀가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위로보다 아이의 한마디가 더 진하게 남았다. 며칠 후 류별의 발표 날, 은서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실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았다. 류별은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제 엄마예요. 제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레를 하다가 다쳤고 힘든 일도 많이 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혼자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의 말에 몇몇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은서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자랑스러워도 괜찮다고, 이 삶을 당당히 마주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 무렵 재단에선 다음 기획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은 발끝의 기억.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꾸미는 연합 퍼포먼스 무대였고 은서는 이 프로젝트의 총연출을 맡게 되었다. 저처럼 무대가 사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춤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무대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견딘 모든 날은 예술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제안에 강도현 이사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네요. 무대 준비는 녹록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전공자였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꿈꿔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엄마, 간병인, 이민자, 공장 노동자.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각자의 몸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서 무섭긴 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은서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건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습 기간 동안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진짜가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공연 당일, 조명이 꺼지고 조용히 음악이 시작됐다. 10명의 여성들이 무대에 올랐고 그들 사이에 은서도 함께 서 있었다. 공연의 마지막 장면. 한 줄로 선 모든 무용수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누군가는 휘청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고마워요. 당신들의 삶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무대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SNS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퍼졌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서지고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이라고.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 참여자들이 하나둘 은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은서 씨 덕분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그 무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은서는 그들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이 무대를 만든 거예요. 당신들의 용기가 이 밤을 빛나게 했어요. 그날 밤 류별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닥엔 두 켤레의 발레 휴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류별이 물었다. 엄마, 다음 무대도 같이 해도 돼? 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설 수 있어. 언제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무대란 조명이 켜진 공간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버티던 밤,
거울 없는 방에서 춤추던 새벽,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였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무대였고, 그 무대 위에서 그녀는 언제나 춤추고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시 일어나는 날들 속에서 유은서의 발끝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발끝 또한 내일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디디고 있었다.